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틀을 앞두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선고 이후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선고까지 남은 40시간, 우리 사회가 할 일은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자고 뜻을 모으는 겁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우원식 국회의장도, 전직 국회의장도 모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고요. 첫 소식 이다혜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 선고에 대비한 치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승복을 강조했습니다.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입니다. 특히 정치인들을 향해 국민을 자극하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한 겁니다. 또 폭력과 불법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공동체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무관용 원칙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전직 국회의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헌정 질서가 회복되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과제가 국회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김진표 전 의장은 국회 교섭단체가 탄핵 선고 결과에 100% 승복하는 것을 밝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하지만 탄핵 결과 승복의 키맨인 두 사람이 아직 공식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과가 나올 경우 승복할 거냐에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손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고일 전까지 승복 메시지를 별도로 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사는 대통령이 선고일까지 따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 한다며 기존대로 차분한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승복 여부보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정을 헌재가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재가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파면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데 그 경우까지 승복을 미리 장담할 순 없다는 겁니다. 여당 지도부는 대통령에게 승복 메시지를 따로 건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미리 그거를 뭐 내라 내지 말아라고 당사자에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미리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승복할 거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라고요. 승복 의사를 밝혔던 3주 전 채널A 대담 때와도 기류가 좀 달라졌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라며 헌법재판소를 치켜 세웠습니다. 국가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모두가 그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줘야 합니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승복 의사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묻자 승복 책임자로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채널A에서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한다고 하셨거든요. 이 입장 여전히 변함없다고 보면 될까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3주 전 채널A 방송 대담 때 발언과 온도차가 있는 답변입니다. 승복은 당연히 해야죠.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들을 그걸 승복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당연히 승복해야 되고 승복해 왔고요. 친명 인사도 이 대표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승복해야 될 사람은요, 이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인 대통령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승복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여권의 프레임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탄핵 심판 피청구인과 이 대표를 동일선상에 놓으려는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두 사람이 이러니 여야 의원들이라고 다를 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린 불복할 거야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원하지 않은 결정이 나오면 승복할 거냐는 물음엔 강요하느냐면서 답변을 피합니다. 원치 않은 결정 수용하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파면 이외에 다른 결론이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 아닙니까?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는 파면 이외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복귀 결정이 나올 경우 승복할 것이냐는 물음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며 답변을 유보했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해라 라고 강요하는 질문처럼 들려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은 각하 또는 기각 의견을 내놓은 재판관은 역사의 반역자, 제2의 이완용으로 자자손손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지도부는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어떠한 결론이 나와도 승복한다라고 벌써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탄핵 반대 의원들은 파면 결과도 승복할지 물으면 즉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상하시는 것과 달리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는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뭐 이 정도 아니 이 정도 얘기하죠. 여기는 뭐. 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먼저 승복하면 기세에서 밀린다고 여긴다며 선고 후가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총력전 태세인 여야 그리고 대통령실을 차례로 연결할 텐데요. 국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앞 광화문 그리고 한남동입니다. 자, 먼저 탄핵 기각을 외치는 여당 의원들은 오늘부터 헌재 앞에서 48시간 밤샘 릴레이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백승현 기자, 뒤에 국민의힘 의원들 보이는데 헌재 앞입니까? 네, 여기는 헌재 앞에서 도보로 5분 정도 떨어진 안국역 앞입니다. 경찰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빨간색 천막 농성장을 안국역 부근에 새로 만든 건데요. 국민의 의원들은 이곳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통령은 다시 정상 업무로 돌아와서 대한민국 호를 재출발시켜야 됩니다. 탄핵! 기각! 탄핵! 기각! 즉각! 복귀! 즉각! 복귀! 국민의힘 의원들은 막판 여론전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선고 당일인 4일 금요일 아침 7시까지 48시간 릴레이 시위에 착수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윤상현 의원은 180만 명의 서명을 받은 탄핵 반대 탄원서를 오늘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여당 의원 20명은 선고 당일 헌재 심판 방청에도 나섭니다. 지금까지 안국역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은 이 시각 대통령 파면을 외치며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이상원 기자 나가 있는데요. 자, 민주당 광화문 그 농성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제 뒤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즉시 파면이라고 적힌 피켓을 하나씩 들고 있는데요.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이 시각 안국역 앞에서 열리는 파면 촉구 집중 행동에 참여 중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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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일찍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신속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열린 지도부 메시지 역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단이었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주문을 내릴 거라 확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여론도 최대한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SNS에 대통령 파면 촉구 온라인 서명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당내 강성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는 대통령 선고 당일 오전 9시 광화문 집결을 공지하는 등 총집결을 하는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갑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것을 대비해 경호처가 준비에 나섰습니다. 내일부터 관저 앞과 헌재 앞의 경호 등급을 상향하는 것으로 단독 취재가 돼 있는데요. 자, 최승현 기자, 그곳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변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하루 전인 내일부터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 주변과 헌법재판소 앞 경호 등급을 상향할 예정입니다. 선고를 전후해 이곳이나 헌재 앞에서 민노총 집회 그리고 대규모 행진이 진행될 수도 있는 만큼 경호 인력과 장비를 보강할 계획인데요. 기존에 하던 폭발물 검사 수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이 선고 당일 직접 헌재에 출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여론이 찬반 양측으로 갈려 있어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직접 출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인데요. 대통령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상황을 참고해서 업무 복귀 시나리오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기각 결정 직후 직무에 바로 복귀해 수석들과 오찬을 가졌는데요. 전례를 참고해 일정을 짤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는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경우 현장 경호 업무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관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선고까지 한 40시간 남았습니다. 여야에서 그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정보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취재를 해보니까. 네, 여야 모두 공통적으로 말하는 대목은 있습니다. 한동안 정치권에서 퍼졌던 5대3 대드락, 교착 상태는 이제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이제 어느 한쪽으로 쏠렸다라는 거죠. 어느 쪽으로 쏠렸는지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여당은 4대4로 기각, 야당은 8대0으로 만장일치 인용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근거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여당부터 4대4. 그럼 기각이에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뭡니까? 네,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인데요. 정치적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선고가 영향을 미쳤을 걸로 봤습니다. 이 대표가 살아나면서 당연히 윤 대통령도 헌재에서 살아날 걸로 본다고요. 근데 그동안에는 사실 5대3 기각을 주장하더니 왜 4대4로 보는 거예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헌재가 정치적인 판단을 할 거다와 같은 맥락에서인데요. 그동안 5대3 교착 상태로 머무느라 결정이 늦어졌었는데 한 명이 기각으로 넘어왔다라는 거죠. 주진우 의원은 5대3이 4대4를 부른다고 표현하던데요. 극단적인 분열 속에서 한 명이 기각으로 이동해서 4대4로 균형을 맞추게 됐다. 인용 쪽을 주장하던 헌법재판관도 4대4가 되자 포기하고 발표하기로 했다는 게 여당 쪽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어떤 재판관이 넘어왔다는 겁니까? 네, 나경원 의원은요, 좌파적인 정치 편향성을 가진 재판관 4명 그리고 나머지 4명 이렇게 지칭을 하던데요. 여당 쪽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판결에 힌트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 기각 의견을 낸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김형두 이 4명이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낼 재판관들로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은 8대0,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파면될 거다. 여긴 근거가 뭐예요? 네, 민주당 역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는 분위기인데요. 박지원 의원, 3박자가 맞아 헌재가 결론 내리기가 쉬워졌다고 했습니다. 그 3박자라는 게요, 탄핵 찬성 여론, 정권 교체 여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론이 인용 쪽으로 흐르니 부담 없이 8대0 간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까지 들어보면 다들 뭐 뚜렷한 근거가 있어 보이지는 않네요. 네, 야당에서는요, 오전 11시라는 시간에 주목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선고가 10시였는데 이번엔 11시로 정해졌죠. 박범계 의원, 11시로 정했다는 건 선고가 길지 않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12시부터 점심시간이니 길어질 거면 10시로 정했을 텐데 8대0 만장일치 인용일 거고 별개, 보충 의견도 적을 거라는 겁니다. 8대0 근거를 물어보면요, 이 답이 가장 많이 돌아오긴 하는데요. 계엄도 다 보고 헌법재판관이라면 어떻게 기각을 시키겠냐고요. 근거보다는 당위를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자, 실제로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저희에게 정치권 법조계에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워낙 예민한 문제로 미리 결과를 단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한데요.
여야가 4대4, 8대0을 기대하고 또 예측하지만 확신까지는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확신했다면 여야가 승복하겠다라는 말을 명확하게 하지 못할 이유도 없겠죠. 또 확신했다면 방금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여야가 선고날까지 장외 철야 농성까지 하면서 헌재를 압박할 이유도 없겠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야 모두 금요일까지 절박한 이틀을 보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탄핵 찬반 집회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측 모두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때 불복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재현 기자입니다. 열을 지어 몸을 땅바닥에 붙이고 기도하는 오체투지를 반복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갑니다.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윤석열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해야 할 것입니다. 어젯밤 헌재 인근 서울 도심에선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도 지지 않고 구호를 외칩니다. 양측이 점점 가까워지며 충돌할 기미를 보이자 경찰이 급히 제재에 나섭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모레로 정해지면서 탄핵 찬반 집회의 발언은 점점 거칠어지고 과열되고 있습니다. 일부 집회에선 헌재의 선고에 대해 불복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애국자들이 가만히 이 대한민국을 놔두겠습니까? 윤석열을 비호하고 주장한다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헌재의 선고 결과에 불복해 폭력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법질서 침해 행위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 전국에 가포 비상령을 내리고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현입니다. 네, 그러자 경찰은 헌법재판소 인근을 진공 상태처럼 비우는 작업을 기존 100m에서 150m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를 폭력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배준석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만 해도 영업을 했던 주유소가 텅 비어 있습니다. 진입로엔 울타리가 설치됐고 경찰관이 지키고 섰습니다. 헌재 인근의 주유소입니다. 모레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벌써부터 바리케이드를 치고 영업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주유소의 인화성 물질 접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겁니다. 경찰은 헌재 근처에 버스로 친 차벽 일부를 이중 차벽으로 강화했습니다. 원래 헌법재판소 경계 지점에서 반경 100m까지로 설정했던 이른바 진공구역을 150m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경찰 버스 등 200여 대를 투입해 차벽 설치 구간도 늘렸습니다. 경찰이 진공구역을 늘린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 시위대 방어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인근 상인들은 당시와 비슷한 폭력 사태 가능성을 걱정합니다. 혹시라도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가게가 비어있으면 부시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진공구역은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되고 1인 시위 포함 집회도 전면 금지됩니다. 경찰은 1인 시위자들의 자진 철수도 유도해 내일까지 헌재 주변을 완벽하게 진공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네, 하지만 경찰 통제구역을 벗어난 곳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불법 천막들도 꼼짝 않고 버티고 있는데요. 김승희 기자입니다. 경찰이 설정한 헌법재판소 인근 통제구역을 벗어나자 집회 참가자들의 구호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불법 천막도 그대로입니다. 경찰 통제구역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입니다. 이 천막 7개 동을 설치하고 집회가 한창입니다. 차벽으로 막힌 헌재 주변을 조금만 벗어나면 여전히 많은 인파가 몰려 있어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는 시민일 뿐인데 약간 저희한테 언성을 높이거나 정돈이 된 느낌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헌재에서 1km 정도 떨어진 광화문 광장입니다. 자진 철거 데드라인이 지났지만 천막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무슨 자진 철거를 하겠습니까? 내일 모레 이제 소방관으로 종로구에선 강제 철거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거하고 난 거를 아직
정하진 않아가지고 날짜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고 날짜가 임박하면서 서울시는 인파 관리 대책을 세웠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현장에 2,4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질서 유지를 돕고 CCTV로 혼잡도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오는 4일에 열 계획이었던 여의도 봄꽃축제 시작일도 8일로 수년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 내부 이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이미 정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철통 보완을 위해 재판관들은 사실상 외부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평의실엔 도청 방지 장치까지 달렸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차에서 내려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헌법재판관들. 출근과 동시에 철통 보완 속에 업무가 시작됩니다.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결정문을 가다듬고 있는데 평의를 하는 헌재 본관 3층 회의실에는 도청 방지 장치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의 집무실에도 평의실에 준하는 보안 장비가 설치됩니다. 평의 내용이 외부로 새어나가 탄핵 심판 결론이 미리 알려질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겁니다. 재판관들은 점심 식사도 가급적 헌재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지하 구내식당에서 간단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식사 때도 심판 결과를 암시 예상할 수 있는 대화는 일절하지 않습니다. 경조사를 비롯해 외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끊고 헌재와 자택을 오가는 사실상 단절된 생활이 모레 선고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퇴근길도 출근길처럼 경호 인력이 동행해 외부인의 재판관 접촉 시도를 차단합니다. 재판관을 돕는 헌재 연구관들에게도 결정문 작성을 쟁점별로 쪼개서 맡기는 방식으로 선고 당일까지 탄핵 심판 결과를 알 수 없게 합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4일 오전 11시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는 생중계로 선고가 되죠.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모두가 숨죽이며 기다릴 인용 혹은 기각 결정. 생중계 땐 늘 결정문의 맨 나중에 낭독이 됐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지난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날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결론부터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재는 재판관 만장일치가 아니면 결론을 담은 주문을 먼저 읽고 만장일치면 가장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 관행이 있는데 인용 1명, 기각 5명, 각하 2명으로 갈린 한 총리 재판도 이를 따른 겁니다. 하지만 선고 장면을 생중계한 재판은 달랐습니다. 헌재가 그간 선고를 생중계한 5개 사건은 주문을 가장 마지막에 읽는 이른바 미괄식 선고를 했습니다. 2013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도 재판관 의견이 8대1로 갈렸지만 통진당 해산 주문보다 결정 이유를 먼저 밝혔습니다. 먼저 결정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직 헌법연구관은 생중계를 하는 중대 사건은 결론은 물론 결정 이유도 주목하길 바라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생방송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결정 이유가 먼저 나오고 파면 여부는 선고 맨 마지막에 밝힐 걸로 전망됩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금요일 탄핵 선고 생각하면 가슴 떨린다는 분들 많으시던데요. 국민적 관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20명 들어갈 수 있는 일반 방청객 추첨에 7만 5천 명 넘게 신청했습니다. 이 경쟁률로 따지면 3,750대 1입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 예약 페이지입니다. 방청 예약을 신청하려 접속하자 대기자가 4만 2천여 명이라고 나옵니다. 모레 선고일에 헌재가 배정한 일반인 방청석은 단 20석. 온라인 사전 접수자를 상대로 전자 추천 방식으로 방청권을 나눠주는데 오늘 오후 6시까지 7만 5천여 명이 예약을 신청해 경쟁률이 3,750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 경쟁률인 20대 1,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800대 1을 훌쩍 뛰어넘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겁니다. 헌재는 내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 경쟁률은 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 순간을 직접 보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어제는 한때 접속 대기자가 7만 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선고 당일 일반인 방청객이 심판정에 들어오게 되면서 경찰도 대비 태세를 끌어올렸습니다. 모레 선고일에는 대심판정 방청석에 사복 경찰관을 배치해 방청객 난동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틀 앞, 지금 헌법재판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헌법연구관 출신 황도수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앞서 리포트 보니까 헌법재판소 안에 평의실에 도청 방지 시설까지 설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헌법재판소는 집무실부터 좀 특별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재판관님실이 별도로 다 마련돼 있고요. 예. 당연히 그래야죠. 장관급이니까. 그다음에 집무실이 따로 있고 집무실 앞에 비서실이 또 마련돼 있어서 외부 출입이 다 통제되는 상황이고요. 예. 연구관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서들이 다 통제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네. 뿐만 아니라 서류 같은 것도 항상 그 보안 유지 때문에 다 파쇄기를 각자 방에 다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참 제 관심은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잖아요. 이미 예.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사실 헌법재판관들도 혹시나 이게 새어나갈까 봐 이 부분 상당히 신경 쓰겠죠? 예, 당연하죠. 혹시나 내가 말을 잘못해서 예. 혹시나 헌법재판소에 있었던 평의 내용이 외부로 누출되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아무도 상상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일 신경 쓰는 것이 그동안에 있었던 평의 내용이 혹시나 외부로 누출될까 봐 그걸 단속을 아마 철저히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거 좀 유치한 질문입니까? 가족들은 좀 미리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설마요? 예. 저 자신이라 하더라도 예.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미안하다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유출이 되면 재판관들은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누출이 되면은 어떤 결과가 가져오냐면 이 심판 대상 자체가 예. 국가 최고 권력자들의 문제를 다루는 곳이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예. 언제 어떤 형태든지 저한테 로비가 들어올 수도 있고 예. 나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형태가 들어올지 아무도 예상을 못한단 말이에요. 예. 모르는 상태가 가장 안전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헌법재판관 앞서 리포트 보니까 뭔가 외부 활동도 잘 하지 않는다. 예. 마치 이렇게 수능 출제위원이 어디 갇혀서 있는 것처럼 그런 심정일까요 지금? 예, 아마 그게 오히려 재판관이나 연구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편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육체적으로는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식사도 외부에서 예. 자유롭게 못하고 그렇지만 심리적으로나 또 국가의 어떤 중대사를 앞에 놓고 나서 오히려 그것이 안정적이고 대국민 서비스에 가장 적당한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교수님도 헌법연구관을 지내셨잖아요. 예. 연구관들은 모릅니까? 연구관들도 변론을? 모른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연구관들이 연구 보고서를 준비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모든 쟁점에 관해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보고서로 작성하죠. 예. 또 학설이 나뉠 경우에는 판례는 어떻고 A 학설은 어떻고 B 학설은 어떻고 예. 이런 거에 따라서 결론이 어떻게 바뀝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연구 보고서로 작성되는 건 맞지만 그 뒤에 이 연구 보고서를 들고서 재판관님들이 어떤 내용의 평의를 하는지 어떤 대화 예. 내용이 가는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예. 단 여기서 평의가 어느 정도 형성되면은 그 다음에 결정문을 작성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궁금해요. 예, 결정문 작성할 때 연구관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도와줄 수 있죠. 그렇죠. 예, 재판관님이 이런 경우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인용 결정문을 좀 준비해 봐라. 예. 인용이라면 어떻게 쓸 것인지 또 연구 보고서 중에 이 부분 중심으로 해서 결정문을 써봐라. 기각이라면 어떻게 써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때 연구관들이 이제 결정문을 초안을 작성하게 되죠. 예. 작성할 때 그때 이런 결정문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까지는 생각하지만 지금과 같은 사안에서 예. 어떤 재판관이 어떤 결정을 할지 어떤 심증을 굳히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예. 라고 이런 상태라고 보면 되죠. 아니 그런데 지금 40시간 정도 남았는데 헌법재판관들
사실 잡혀놓은 일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렇죠. 것들도 지금 이제 외부 활동, 경조사도 있을 거고. 예. 그런 것도 다 일대는 삼가는 분위기. 아마 재판관님들 아마 나서지 않을 겁니다. 두문불출 가만히 계실 거고요. 예. 그리고 재판관님들 자신도 상대 재판관이 어떤 결정, 심증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속으로만 알 수 있을 뿐 무엇인지 결론은 모르는 상태다. 왜냐하면요, 평의를 충분히 했다 하더라도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딱 하나만 남겨둔 상태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는 그 선고기일 직전에 있는 마지막 평의 시간에 우리가 결정하기로 한다. 아마 이렇게 결정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때 마지막 제가 볼 때 11시에 선고니까 10시쯤 평의 그렇군요. 시간이 아마 잡혔을 거고요.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재판관님들마다 이제 말석 재판관님부터 이제 나는 인용이다, 또 기각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8분의 의견이 합쳐지면은 이제 법정 의견이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도 유출된 적 없습니까? 미리? 결과가? 예전에 있었죠. 있었어요. 예, 경험이 있으니까 더더욱 이런 보완이 철저해진 건데요. 그렇군요. 예전에는 미리 판결문이 준비돼 있고 또 판결도 다 준비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외부로 나가고 심지어는 당사자가 불리한 재판을 받느니 취하해버리기도 하겠다 해서 취하까지 들어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는 보안에 관해서 굉장히 철두철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황도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미얀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진이 이어지면서 복구 작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40도 폭염 속에 한국 교민들이 구호 활동에 나섰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골목 곳곳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집이 무너져 있습니다. 집 반 이상이 뜯겨나가 흉물이 된 곳도 보입니다. 지난달 28일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한 지 엿새째가 됐지만 구조 작업의 속도가 더뎌 사고 당시 그대로 방치된 곳이 적지 않습니다. 강진으로 괴멸적인 피해를 입은 미얀마 구도시 핀마나 지역의 구호 활동을 나섰던 우리 교민은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며 현장 영상을 채널A에 보내왔습니다. 건물들이 심각하게 파손이 되고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뭐 시체들이 쌓여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있는 쪽보다는 훨씬 더 심한. 현지 시각 어제 임씨 등 우리 교민들은 핀마나 지역을 방문해 거리로 내몰린 이재민들에게 식수, 식량, 담요, 전등 등을 전달했습니다. 자신들도 현지에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더 힘든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선 겁니다. 사찰에서 또 뭐 승급 시험이나 시험을 치다가 또 그 건물에 그대로 다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물 공장이 이제 파손된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 러시아 등 최소 11개국이 구조 인력을 보냈지만 걷잡을 수 없는 피해 규모에 장비부터 인력, 구호 물품까지 부족합니다. 특히 최고 기온 40도의 뜨거운 더위 탓에 식수 확보가 가장 난제입니다. It's really dire. Communities don't have access to running water and they don't have access to drinking water.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영남 지역을 덮친 최악의 산불은 비가 큰 역할을 하며 꺼졌지만 이젠 비가 오는 게 걱정입니다. 산이 모두 타버린 탓에 비가 조금만 내려도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나무들은 다 없어졌고 일대는 온통 시꺼멓게 변했습니다. 마을과 산 사이엔 화마를 피한 나무 몇 그루만 남았습니다. 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나무들이 사라진 자리엔 커다란 구멍만 남았습니다. 타버린 나무는 힘없이 부서집니다. 마을 바로 옆 야산에 있는 대나무 밭입니다. 뿌리도 모두 불에 타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이렇게 흙을 살짝만 만져도 힘없이 부서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가 없으면은 뭐 토사라든가 이런 것 쪽에는 마을에 좀 해칠 그런 우려서야. 또 다른 야산, 돌덩이들이 산 밑까지 내려와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저는 거의 뭐 100% 다 죽습니다. 여름에 장 맞으면 이걸 어떡하냐고 거기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국립산림과학원 조사 결과 산불이 났던 산은 보통 산보다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200배나 높았습니다. 흙을 잡아주는 나무 뿌리가 사라졌고 비가 올 때 수분을 저장하는 기능도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흙이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토양 표면이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성질로 변하면서 비가 오면 빗물이 빠르게 흘러가고 이젠 두세 달 뒤면 찾아올 장마철. 산사태 위험을 막기 위해 신속한 복구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네, 미국의 상호 관세, 앞으로 9시간쯤 뒤면 윤곽이 드러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직접 발표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워싱턴 최주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관세 정책은 현지 시각 오늘 오후 4시, 한국 시각으로 내일 새벽 5시 발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표 장소도 역대 대통령들이 주요 정책을 발표하는 백악관 내 로즈가든입니다. He's talked a lot about April 2nd as Liberation Day in America. Tomorrow will improve American competitiveness in every area of industry, reduce our massive trade deficits. 내일 관세는 그동안 트럼프가 언급해온 상호 관세가 될 것이라는 게 주요 외신들의 분석입니다. President, are you going to move ahead with a universal tariff or different individual tariff rates on a whole variety of different? They're reciprocal. 하지만 모든 수입품에 20% 보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백악관은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He's with his trade and tariff team right now, perfecting it to make sure this is a perfect deal for the American people and the American worker. 한국에 적용될 관세율이 관심인데 블룸버그 통신은 한미 FTA로 관세율이 매우 낮지만 부가가치세와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16%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멕시코 20%, 일본 21%, 중국 54% 등 대부분 한국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중국과 유럽연합은 미국에 분명하고 강력하게 반박하겠다고 밝히는 등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트럼프발 상호관세 시계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각국의 보복무역을 가져오고 외교 관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네, 가족 외식 자주 하시나요? 뭘 먹더라도 10만 원이 훌쩍 넘으니 외식도 부담스러워지는 요즘인데요. 문제는 최근 발생한 산불로 농산물 가격이 올라 외식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가족 단위로 많이 찾는 서울의 한 패밀리 레스토랑입니다. 뷔페식으로 운영돼 샐러드바만 이용해도 4인 가구 기준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스테이크라도 추가하면 16만 원이 넘어 1인당 4만 원인 셈입니다. 혼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마저 만 원은 줘야 합니다. 샌드위치로 점심을 때울 때도 보통 만 원은 넘어가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 햄버거나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격을 전방위적으로 올리면서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3%를 기록했습니다. 가공식품 가격도 심상치 않습니다. 커피나 초콜릿, 라면과 아이스크림까지 오르지 않는 제품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올해 들어 석 달간 인상이 잇따르면서 가공식품 가격은 3.6% 올랐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최대폭입니다. 이렇게 외식과 가공식품 물가가 고공행진하며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3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물가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여파로 농산물 가격이 추가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상률과 품목, 시기 등을 식품업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그런데 물가보다 더 오른 게 아파트 관리비입니다. 지난 10년간 40% 올랐는데요. 왜 그런 건지 경제카메라 여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관리비 고지서 받고 논란 가정이 많은데요. 전국적으로 급등한 관리비는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단지 관리비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월 평균 관리비는
40%나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20% 오른 물가 상승률보다 2배나 높은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50만 원대가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난방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애기 방만 하거든요. 84제곱미터인 국민평형 관리비가 6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속출했습니다. 60만 원이 넘게 나와서 사실은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었거든요, 관리사무소에.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1인 가구인데 관리비가 28만 원이 넘었다. 여름 전기세보다 난방비가 더 많이 나왔다는 등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오른 건지 서울 노원구의 한 국민평형 아파트의 3년 전과 최근 고지서를 공인회계사와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전체 관리비는 3년 동안 약 53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21% 이상 올랐습니다. 수많은 항목 중 관리비 상승 주범은 아파트 유지보수 비용인 장기수선 충당금과 난방비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 22년 대비 한 2만 890원이 올랐고 증감률로 따지면 약 65%가 올랐거든요. 수리에 필요한 페인트와 시멘트 등 원자재 비용이 오른 데다 인건비까지 상승하면서 장기수선 충당금이 3년 전과 비교해 65% 급등한 겁니다. 난방비를 결정하는 도시가스 요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비용이 크게 올라 6.8% 상승했습니다. 북방부가 아무래도 잘 사는 나라들이 많은데 겨울에 전부 다 난방을 하면서 전 세계 에너지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 특히 가스나 급수배관이 노후된 구축 아파트일수록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 난방비 부담이 큽니다. 24시간 저희는 유속을 봐야 되는 거라서 속도가 조금만 빨라져도 난방비가 정말 많이 나오고, 전문가들은 난방 배관을 관리해 효율을 높이고 저층 세대는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하는 등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선 주민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경제카메라 여인선입니다. 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병원이 인기 관광 코스가 됐죠. 지난해 117만 명이 병원을 찾았는데 절반 이상이 피부과였습니다. 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 의원. 나이지리아에서 온 환자가 진료를 받습니다. 레이저로 띄어내면 될 것 같아요. 양쪽에 있는 거는. Yes, so the doctor says those are benign, just textural irregularities that we can do use the CO2 laser. 한국에 관광하러 온 김에 피부과 등 병원을 찾는 게 새 관광 코스가 됐습니다. And I'd also spent some time online trying to get some reviews and referrals. I have some friends who have come to the clinic before. 매달 300명 정도의 외국인 환자가 방문하자 병원에서는 영어와 러시아어 통역사까지 채용했습니다. 최근에는 영업권에서 서양인들의 비율이 한 7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프팅과 미백 치료를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117만 명으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인이 37%로 가장 많았고 미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찾아옵니다. 진료 과목은 피부과가 56.6%로 가장 많았습니다. K-팝과 드라마 영향으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해외보다 낮은 가격이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강릉에 입항한 외국 선박에서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적발됐습니다. 미국 FBI 첩보를 입수해 찾아낸 건데 강경무 기자가 전합니다. 해경대원들이 기관실 내부를 수색합니다. 기계 뒤편부터 선반 내부까지 샅샅이 뒤집니다. 마침내 기관실 구석에서 발견된 상자들, 비닐로 겹겹이 포장돼 있습니다. 조심스레 내부를 뜯어봅니다. 낮게 포장, 비닐 제거죠. 상자 속에 담긴 건 하얀색 가루. 시약에 가루를 넣고 흔들어 보니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중국에서 출발해 오늘 새벽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32,000톤급 외국 선박에서 발견된 코카인 의심 물질입니다. 발견된 것만 150kg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해경과 세관은 해당 선박이 마약 의심 물질을 싣고 입항한다는 미국 FBI 첩보를 입수하고
90여 명을 투입해 집중 수색했습니다. 선박엔 외국인 선장과 선원 등 2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마약 의심 물질을 어디서 실었는지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내리고 받고 하는 것 같아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물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해 최종적으로 마약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등산로가 아닌 산 능선을 위태롭게 오르는 남성. 실종 신고된 60대 치매 환자였는데요. 집에서 무려 20km나 떨어진 숲속에서 구조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검은색 옷차림의 남성이 가파른 산을 비틀대며 오르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습니다. 공중에선 헬기가 남성의 동태를 살피는 가운데 아래에선 경찰관이 나무를 헤집으며 뒤를 따릅니다. 정상까지 거의 다 오른 뒤에야 남성을 멈춰 세우는데 성공합니다. 남성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60대 A씨. 새벽 시간 가족 몰래 집을 나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 휴대전화 위치 추적 끝에 20km 정도 떨어진 흑석산에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수색경과 드론, 헬기를 투입한 수색이 12시간 이상 진행됐고 결국 맨손으로 산을 오르고 있는 A씨를 발견했습니다. 등산로도 아닌 500m 능선을 올라간 탓에 헬기 접근이 불가능하자 결국 경찰관이 산을 올라 A씨를 구조했습니다. 인력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수색견 비롯해서 들어온 헬기, 아무튼 도움을 할 것들은 다 도움을 했고요. A씨는 도로를 따라 20km 떨어진 흑석산까지 걸어간 뒤 산 능선을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붐비는 시내버스에서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도운 버스기사가 화제입니다. 작은 배려가 빛났는데요. 김설혜 기자입니다. 오후 5시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섭니다. 한 남성이 안내견과 함께 버스에 오릅니다. 교통카드를 찍고 뒷자리로 향하는 남성을 버스기사가 유심히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하차하시는 분들만 제가 보느라고 탑승하시는 걸 못 봤어요, 사실. 이제 출발하려고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뒤돌아봤더니 안내견이 있더라고요. 버스 안은 이미 만석. 남성은 내리는 문 앞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기사가 몸을 돌려 승객들을 향해 말을 건넵니다. 시각장애인이라고 또 말씀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러워서 자리 양보 부탁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승객 한 명이 자리를 양보하고 남성이 좌석에 앉는 걸 보고 나서야 버스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제 시각장애인분은 처음 태웠던 것이고 또 안내견도 같이 있다 보니까 그냥 불편함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그냥. 이 사연은 지난달 22일 같은 버스를 탔던 승객이 버스 조합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습니다. 안내견 탑승 거부는 불법이지만 최근 일부 시내버스는 승차를 거부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비장애인이든 장애가 있으신 분이든 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버스였으면 좋겠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달 20일 부활절까지는 전쟁을 끝내자는 트럼프 제안에 러시아는 어떤 생각일까요? 채널A가 주한 러시아 대사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김유진 기자입니다. 3년째 이어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중재로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30일간의 흑해 휴전 합의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미국의 중재 노력을 환영한다면서도 근본 원인부터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나토의 러시아 안보 위협, 우크라이나 지역의 친러시아계 주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 등 두 가지를 근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달 20일 부활절까지 종전을 못 박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К сожалению, не так часто, как нам бы этого хотелось. 북한군 파병 등 러북 군사 밀착으로 인한 한반도 안보 불안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며 오히려 한국의 이익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Я не думаю, что и информация, источники информации, которыми оперируют эт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оно способствует укреплению мир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적절한 때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Президентом Трампом в Белом доме это было захватывающее зрелище, но переговоры президентов России и США будут другого рода. 한국이 러시아의 비우호 국가 명단에 올라 있는 등 얼어붙은 한러 관계의 개선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이 양자 관계 재개 의지를 보여야 러시아도 바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진입니다. 네, 중국이 이틀째 대만섬 봉쇄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투기와 폭격기를 총동원해 로켓포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이른 새벽 중국 인민해방군이 중거리 로켓포를 실은 차량을 줄줄이 몰고 해안가로 향합니다. 5, 4, 3, 2, 1, 파! 발사된 로켓포는 그대로 목표 지점에 명중합니다. 대만 해협을 담당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가 대만섬 봉쇄 훈련 이틀째인 오늘 공개한 영상입니다. 실사격 훈련을 개시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공군은 중무장한 젠16 전투기와 폭격기, 수송기 등을 출격시켰고 로켓군은 대만을 향해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15에 발사대를 세우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중국군이 밝힌 훈련 목적은 대만 주요 지역 봉쇄와 정밀 타격입니다. 중국군은 훈련 홍보용 포스터에서 대만을 때려잡겠다는 자극적 문구로 적개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벌레로 묘사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대만섬과 함께 불타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所以赖清德是不折不扣的麻烦制造者、危险制造者和战争制造者. 중국의 훈련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가 최우선 과제라는 미국의 전략 지침이 공개되자마자 이뤄졌습니다. 서방 주요 외신들은 중국이 대만 해협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미국에 대해 무력 시위를 벌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야당이 주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안입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인 금요일 통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오늘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 소추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사 일정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 탄핵안입니다. 대통령의 계엄을 묵인 방조하거나 도운 점, 또 권한대행 당시 40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점 등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습니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의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오는 4일 표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 부분 탄핵에 준하는 위법하고 위헌한 상황들이 쌓여 있습니다. 아마 의결까지 갈 겁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선고 결과를 봐야겠지만 칼집에 칼은 있는 것이고 언제든 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복성 탄핵 시도를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부총리에게까지 탄핵의 칼끝을 겨누는 이 무모한 폭주는 이제 제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짐 싸서 떠나라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자, 이복현 원장, 야당이 주도한 상법 개정안 사수에 직을 걸겠다고 큰소리쳤었는데 이 총리가 거부권 행사했는데도 사퇴를 보류하자 여당이 사직서 내라고 나선 겁니다. 우영기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하면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하겠다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거를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직을 걸고라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대행이 거부권을 사용했음에도 이 원장은 공식 사표를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내일 예정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F4 회의에도 참석키로 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는 표명했지만 주변의 만류 때문에 사퇴를 보류했다는 설명입니다. 제가 금융위원장 말씀드리니까 부총리님이랑 하는 총재께서 또 전화를 주시고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네가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이렇게 말리시길래.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거취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윤 대통령이 있었다면 상법 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이 원장에게 반려를 기대하지 말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당연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을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것이 공인의 올바른 태도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줬을 거라고 한 이 원장의 발언을 겨냥해 오만한 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하더니 갑자기 위대해졌어요. 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이 재판관들 심기를 챙기는 걸까요?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며칠 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엄청난 유혈 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재판소가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 그동안 헌재 재판관님들 고생하셨다. 이 대표 당 지도부에도 재판관들 향한 언행 조심해달라고 당부했다 합니다. 전반적으로 태도가 상당히 좀 공손해졌네요. 네, 매국노라는 비유까지 나왔었죠. 오늘은 한 재판관에게 희망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님 을사우적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기각 각하 제2의 이완용입니다. 정의식 재판관이 쟁점을 정리했다. 증인들에게 중요한 질문들을 했다라는 거. 우리가 희망적인 관측을. 자, 그럼 여당 쪽도 지금 재판관 띄우는 분위기예요? 맞습니다. 여당도 띄우긴 하는데 피하 식별이 분명합니다. 이 4대4 기각을 바라다 보니까 반대편으로 보이는 재판관은 때리고 믿고 싶은 재판관의 한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특정 정파에 휘둘리는 헌재 재판관 정치 노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민주당만 바라보고 하는 거죠.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김영도 재판관 이 내부는 중심을 잡아줄 거다. 굉장히 법리적인 해석을 중요시하시는 분들이라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전략이 다르군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본회의장의 공산주의자 폭탄이요? 네, 탈북민 출신인 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오늘 본회의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에 찬성하는 한 야당 의원이 발언 중인데 연단 쪽으로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한 게 화근이 된 겁니다. 헌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좀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박충권 의원이 저 강유정 의원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한 거예요? 박 의원에게 직접 물었는데요.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 발언은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안 된다였고 강 의원 아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한 말이라고요. 자, 민주당이 그 해명을 좀 받아들였습니까? 이 야당 의원을 향해서 공산주의자라고 했다면서 잔뜩 뿔이 났습니다. 국회 부의장이 발언 취지를 설명하라고 장을 마련해줬는데도 박 의원이 뿌리치고 나갔다고요. 국회 모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박 의원 해명을 믿지 않는 것 같네요. 참 네. 여야가 뭐 타협하는 건 없군요, 요즘. 네,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많을 텐데 이 본회의장만 들어가면 유독 대화가 어렵습니다. 확실히 보여줘야 돼. 야, 너 나가. 빨리 안 나가. 너 나가. 어디 갔어?
오늘 마침 코로나로 가족 잃은 유가족들이 국회 방청석에서 백신 피해 보상법 통과 장면 지켜봤는데요. 이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국회의 일인데 그보다 의회 민주주의 질서 복원부터 시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밤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립니다.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 않겠는데요. 돌풍과 우박이 동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의 양이 적어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게다가 바람도 약간 강해서 불조심해야겠습니다. 먼지도 계속될 텐데요. 남아있던 먼지에 국외 먼지까지 더해져 중서부 지역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고요.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오릅니다. 서울 6도, 부산 7도에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17도, 춘천 18도로 따스하겠고요. 일교차가 커서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야겠습니다. 당분간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고요. 토요일 다시 전국에 비 예보 있습니다. 주말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